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우선 농민들의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개화라는 것이 시작된 이후에 개화에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제물포 조약과 한성 조약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두 개의 조약을 보면 조선이 일본에게 계속 배상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상금을 지급하는데도 결국엔 국가의 돈이 사용되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가 되겠지. 그럼 나라는 국가 입장에선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을 늘려서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비용을 충당할 테니까 농민의 조세 부담이 심해집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해진 만큼만 세금을 걷어가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지방관들이 정해진 만큼만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몫까지 더해서 세금을 가져가니까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 상인의 침투입니다. 자, 일본 상인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산, 인천, 원산 등의 개항장으로 갔고 또 조청산민 수립무역장정 이후에는 내지 통상권을 얻어서 내륙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당시 농민들이 이 벼농사를 짓거나 면제품을 생산해서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농사를 지었고 여자들은 집에서 면직물을 만들어서 이걸로 세금도 내고 장에 갖다 팔아서 이 호구지책으로 삼았는데 이 두 개의 수입원 모두 일본 상인의 침투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선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쌀이 유출이 됩니다. 왜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도 없는데 일본으로 쌀이 팔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강제로 뺏어갔다라기보다는 일본 상인들은 제값을 주고 쌀을 사간 거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조선인들이 먹을 쌀이 부족한데도 쌀이 계속 유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조선인들이 먹을 쌀이 없는데 왜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단순한 이유죠. 쌀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쌀이 별로 없겠지만 지주들은 자기가 먹을 쌀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자기 집에 남아도는 쌀은 당연히 돈을 많이 준다는 외국 상인한테 팔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쌀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수출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수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간해 수공업도 이 면직물을 만드는 간해 수공업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 상인이 들여온 영국산 면제품이 유통되면서 간해 수공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자, 일본 상인이 영국산 면제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기존의 간해 수공업으로 만든 면제품은 설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집에서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영국에서 기계로 만든 면직물이 더 싸고 뭐 품질도 더 좋았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쌀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면직물을 팔아서 부업거리로 삼아서 호구지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농민들은 집권층과 일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세금 뜯어가고 중간에 막 자기네들 착복하느라고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권층과 일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자, 동학이란 종교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당시에. 자, 동학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어. 정부의 탄압으로 교조인 최재우가 처형당했지만 이대교주 최시영 때 교세가 확장이 돼서 자, 처음에 동학은 경상도 경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종교인데 전라도와 충청도로 크게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 동학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부는 계속 동학을 사교로 규정해서 탄압하고 지방관들은 동학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동학교도에
재산을 수탈하거나 잡아 가두기도 하는데, 자, 동학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동학은 어떤 운동을 벌이느냐? 교조 신원 운동을 벌여서 자기네 교조인 처형당한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야.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해야 이 동학이라는 종교도 인정받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동학 포교의 자유와 동학교도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 벌입니다. 공주 3례 집회 1892년에 그걸 하던지 아니면 상소를 올렸단 말이야. 조선시대니까. 하지만 여전히 조선은 이 동학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동학 교도들이 보은금구라는 곳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동학에서 집회를 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조를 신원해야 된다, 포교의 자유를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은금구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일본과 서양 세력을 축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보은금구 집회부터는 동학의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동학이 교세가 확장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근데 동학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학 집회에서도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아니고 당시 농민들이 관리들의 수탈과 서양 세력과 일본 세력, 외부에서 온 외세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조신원 이야기만 했다면 우린 동학운동이라고만 불렀겠지만, 알다시피 동학 농민운동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은금구 집회에서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농민이 주축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고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894년 1월 10일에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자, 봉기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고부고수 조병갑이 농민을 수탈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탈했느냐? 자, 만석보라는 보가 고부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물길을 막아서 물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러 하나를 더 만든 거야. 그럼 어떻게 했겠어? 왜 이미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만들었겠어? 새롭게 만든 보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물을 쓰려면 물세를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원래 썼던 데서 하면 되잖아요. 거긴 또 못 쓰게 하는 거지. 세금을 낼 때도 이렇게 상급의 쌀을 걷고 하등 흠질을 보고해서 중간 이익을 착복하거나, 부유한 백성들 누명씌워서 잡아들여서 자기한테 뇌물 바칠 때까지 안 풀어주거나. 그러면 조병갑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이 조병갑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조선은 관직 매매 등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어. 이게 세도정치 수업할 때 나왔던 자료인데, 세도정치가 끝났어도 여전히 이런 부정부패나 매간매직은 여전히 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관리들이 돈을 내고 관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자기가 낸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병갑의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이 동학의 간부였던 전봉준 등의 주도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게 나오죠. 사발통문. 여기 서명하는 난에 사발을 엎어놓고 둥글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보부 관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첫 단계가 벌어지게 되는 거야. 자,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군수를 새로 파견합니다. 새 군수는 잘못을 고칠 것을 약속하고 농민들은 일단 해산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게 그냥 해산하는 듯 싶었는데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핵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낸 특별 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동학교도로 몰아서 가혹하게 탄압하게 돼서 원래는 수습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일이 더 커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고을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가 큰 농민봉기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무장백산봉기입니다. 자, 전봉주는 안핵사인 이용태의 탄압을 피해서 무장으로 피신했다가 전라도 일대에서 군사를 모아서 제폭구민과 보구강민을 내세우며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1차 봉기의 경문을 보면 양반과 부호 아래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보면 안으로는 탐막한 관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낸다. 반봉건 반해세적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농민군 4대 강령만 봐도 3번 4번을 보면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자 3번. 그리고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군의 목표와 성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커진 봉기를 진압하려고 전주 감영군이 출동을 했는데 뭐 지방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학농민군은 이 전주 감영군을 황토현 전투에서 격파하게 되고 이어서 정부에서 중앙군을 보내요. 한성의 경군이라고 해서 이 조선의 정예병들이 있어요. 서양식 무기를 갖추고 서양식 훈련을 받은 이 경군을 파견했는데 장성 황룡천에서 이들마저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룡천 전투에선 큰 역할을 한 게 저 나무덩굴 같은 게 뭐냐면 장태라고 해서 여기에 솜을 빽빽히 채워서 뭐 총알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세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조선 중앙군을 상대로도 승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죠. 고부 봉기가 일어나고 백산집회 일어나고 전봉준 손아준 봉기가 일어나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황룡천 전투까지 승리를 하게 되지. 그러면 조선 입장에서는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했고 지방군, 중앙군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동학 농민군을 막을 수 있는 부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이 농민군은 황룡천 전투 승리 이후에 호남 지역의 중심지인 전주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 전주라는 곳은 호남의 최대 도시면서 조선 왕조가 일어난 발상지입니다. 조선 왕조가 전주이시잖아. 그래서 이성계의 어진도 여기에 경기전에 보관되어 있고 지금도 경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시간 순서로 보면 1차 분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